주민투표권의 연령 기준을 18세로 낮추는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 10개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의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 시절 18억 원이라는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액 고문료 수수가 국회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검증을 내세운 발목 잡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경기지사 출마 제비에 나섰고 김태흠 의원은 지도부 요청에 따라 충남지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함께 새 정부 인선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입장, 그리고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 등 지방선거 준비 상황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10건을 처리했습니다.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고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네, 국회의사당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의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0건이 통과가 됐는데요.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습니다. 또 동물학대 방제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처리가 됐는데요.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학대 행위를 구체화했고요. 맹견 안전사고 방지로 위한 규정들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 소방 대상물의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서나 관계 행정기관의 신고 의무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새로 선출하는 보궐선거도 진행됐습니다. 네, 당초 또 여야가 합의했었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못 됐는데 어떤 쟁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 법안은 어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2명을 여야가 합의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변협 외에 법무부 등 추천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고요. 여야는 또 특검 수사 대상이 2차 가해에 대한 정의와 범위도 정하지 못하면서 추후 다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박 기자, 또 그리고 6일 지방선거에 적용할 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 법안도 오늘 본회의에 오르진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요. 국회가 지방선거에 적용할 룰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큰 상황인데요. 정의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회의장 앞에서 정치개혁 법안 처리 지연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본회의를 마치면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여야의 합의를 주문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남았습니다. 우리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치 발전의 측면에서 입각하여 조속히 결론을 내주시기를 여야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쟁점 법안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오는 8일 국민의힘 차기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18억 원의 고문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측은 늦어도 이번 주까지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고문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18억 원의 고문료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말부터 약 4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하면서 18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고에게 고문료를 받은 게 타당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인사청문 TF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강조하며 한 후보자가 받은 거액 고문료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켜지지 않은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꺼내들었다며 발목 잡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여만 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친 입과 사사건건 발목 잡기로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후보자는 18억 원의 고문료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숨김없이 말하겠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와 언론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앤장이 법률 대리를 맡았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사건에 대해서도 사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데 대해선 노사 간의 협의해서 결정할 일이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직 인수위는 보행자 접근이 어렵거나 밀도가 낮아 사고 우려가 적은 도로에 한해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60km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서울 지역 의원들에 이어서 중진 의원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가세했고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지사 출마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김민석 의원은 출마 명분도 없고 다른 카드 기회를 상실시키고 있다며 연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송 전 대표께서 서울에 출마하게 되는 과정과 명분이 국민들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넘어서 이제 사과가 필요한 대목까지도 있다. 조응천, 김종민 의원도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사라지고 서울에 연고도 없다며 가세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박영선 전 장관 등이 송 전 대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는 여야 모두 다수의 후보들이 출마하면서 당내 경선부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은 유승민, 심재철, 함진교 전 의원에 이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가세할 전망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은 당선인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출마의 최종 결심은 서진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제가 결심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경기도지사 후보를 놓고 안민석, 조정식 의원,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경선 룰을 두고 김 대표, 안 의원과 염 전 시장이 갈등을 벌이자 조 의원이 국민 참여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경선 룰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은 자제하고 후보 간 실무자 협상회의체를 통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협상을 벌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참여 경선은 권리당원은 당연직 선거인단으로 하고 경기도 유권자 중 신청자를 선거인단으로 구성하여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재선을 노리는 충남지사 선거는 국민의힘에서 김태흠 의원이 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의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준비해왔던 원내대표 출마를 포기하고 충남지사 출마로 선회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야 한다며 김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를 설득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권성동 의원과 조혜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박대출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윤핵관과 비핵관 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 속에 거대 여당을 상대할 원내 사령탑이 누가 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4선의 권성동 의원이 강한 여당, 건강한 당청 관계를 약속하며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친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날 출마 선언을 한 조혜진 의원은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누구와 가까우니까 유리하다. 힘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가 고장난 녹음기처럼 지루하게 들어온 논리입니다. 이어 조 의원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원만한 협치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마 의지를 적극 표명했던 김태흠 의원은 당 지도부로부터 받은 충남지사 출마 요청을 받아들여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권 의원의 원내대표행을 위한 교통정리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출마를 고심했던 김도읍 의원은 출마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성동 의원과 조혜진 의원의 양자 대결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윤핵관 대 비핵관 구도로 치러질 수 있습니다. 당내에선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발맞추기 위해 윤 당선인 측근이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는 의견과 윤핵관이 독주하는 모습은 6월 지방선거나 건전한 당청 관계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8일 실시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은 누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가부의 해체냐 개편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두 의견이 맞섰는데 전문가들은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이매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젠더 갈등으로 촉발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됐고 결국 대통령직 인수위가 사실상 폐지를 확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여가부 기능을 부처별로 쪼갤지 아니면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할지 결정만 남은 가운데 전문가들도 여가부 폐지에 따른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여가부 폐지에 힘을 실는 전문가들은 여가부가 독립부처로 존재하면 예산 확보가 어렵고 정책 포괄성도 떨어져 오히려 여성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여성 청소년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거나 대통령직 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는데 여성의 한정직규보다는 복지, 노동, 출생 등을 종합해 정책화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가 독립부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책 기능을 했던 다른 부처들은 전부 그 정책 기능을 놓습니다. 놔버립니다. 그리고 오롯이 여성부의 몫이 됩니다. 오히려 여성 정책은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가부 확대 개편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여가부 성과에 주목했습니다. 양육비 이행제도 도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여가부가 입법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해결해왔다는 겁니다. 또 지난 1998년 대통령직 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정책 수행에 한계를 겪어 여가부가 출범했던 만큼 부처 이관이나 위원회 형태에서의 여성 관련 정책은 미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나머지 정책들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이관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굉장히 많은 비효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현 보건복지 업무가 굉장히 비대하고요. 여가부가 했던 정책을 이관하겠다. 이것은 곁다리 정책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독립부처 유무와 상관없이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함께 여가부 폐지를 정책 개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젠더 갈등 해소와 돌봄 정책 강화, 양성평등 일자리 정책 강화, 저출산에 대응하는 시대적 정책 과제가 분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매련입니다.
정부가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합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예비비의 빠른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당초 집무실 이전 비용에 496억 원을 제시했지만 이번 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고려해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등을 제외한 360억 원 규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치개혁안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표를 받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선거제도 개선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했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명분 없는 기득권 독식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지역구를 넓히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부터 서둘러 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77회 식목일을 맞아 논평을 내고 산불로부터 산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동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제적 산림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산림 재해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식목일을 기념해 국회 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 옆에 소나무를 식수했습니다. 정의당이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 지방선거와 원내 대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3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TF를 원내에 구성하고 오는 21일 지방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방선거가 이제 정확히 57일 남았는데 경기지사 선거에 이제 관심이 이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누가 있습니까? 네, 현재 전 대선 후보와 3선 이상 후보들이 연이어 출마를 선언하면서 네. 이 경기지사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가 도정을 책임졌던 곳이고 또 지난 대선에서 5%포인트가량의 격차밖에 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수성 의지가 큽니다. 네. 네, 근데 현재 민주당 내 후보군으로는 대선 후보였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5선의 안민석, 조정식 의원 그리고 수원 최초 3선 시장인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이 있는데요. 조 의원은 2018년 이재명 지사의 당선인 인수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이번에 경기도 사수를 내세우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은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특보 단장을 하는 등 이 지사와 인연이 있는 의원입니다. 네네.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 룰을 두고 이제 신경전이 이제 고조가 되고 있는데 경기지사에 이제 출마한 조정식 의원이 국민 참여 경선 그러니까 대선의 경선 방식대로 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했네요. 네, 이제 현재 민주당 내 경선 포인트는 이전 지사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동연 전 부총리가 네. 이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 여부인데요. 네. 현재 이 때문에 경선룰의 수싸움이 현재 치열한 상태입니다. 이 중 조정식 의원의 국민참여 경선 제안은 지난 대선 당시의 경선룰인데요. 권리당원은 당연직 선거인단으로 참여를 하고 또 경기도민 중 신청자를 선거인단으로 구성해 경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당원은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투표소를 각각 50%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바꿔 국민과 일반 당원이 선거인단에 대거 참여하도록 해서 경선 흥행을 이끌자는 구상입니다. 6개월이 안 된 신규 당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원 지지율에서 열세를 보여서 이 경선 통과가 불투명했던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다만 이 또한 누가 더 많은 선거인단을 끌어모으냐는 이 조직력 싸움이 될 수도 있어서 김 전 총리에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번에 그 국민의힘 상황 한번 살펴보죠. 오늘 그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조만간 선언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오늘 대변인직도 사퇴를 했죠. 네, 김 대변인이 이른 시간 내 자신의 결정을 밝히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김 대변인의 지역구가 분당인 만큼 사실상 경기지사 출마가 확정이라는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기지사 출마 의사를 사실상 굳히고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대변인은 대장동 게이트 저격수로 활동을 했었고 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윤 당선인 원톱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김 대변인은 선을 그었지만 이 경기지사 출마에도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또 이재명 전 지사의 영향력으로 국민의힘에게 험지였던 경기도 그간 경선 흥행을 이끌기 어려울 거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의원과 대선 주자급 유승민 전 의원의 경쟁에서 흥행이 발생한다면 이를 본선에서 컨벤션 효과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상황을 또 이제 살펴보죠. 오늘 권성동, 조혜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김태흠 의원은 방향을 바꿔서 틀었네요. 네, 앞서 원내대표 준비를 선언했던 김태흠 의원은 이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석패를 했었고 네. 또 오랜 시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당 지도부와 만난 이후 충남지사로 선회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늘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을 이 원내대표로 추대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이를 고려하듯 권 의원은 이 당선인에게 쓴소리와 직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쨌든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까 이른바 그 윤핵관 대 비핵관의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죠. 네, 이 같은 날 출마 선언한 조혜진 의원이 일각에서는 비핵관으로 분류하기 때문인데요. 네. 조 의원이 누구와 가까우니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는 지루하게 들어온 논리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경쟁자가 될 권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 삼선의 박대출, 윤재욱 의원도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내에서는 PK 지역의 삼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조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이 상의를 걸쳐 한 명만 출마하도록 해서 윤핵관인 권 의원과 양자 대결을 하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 의원이 오늘 기자들에게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권성동, 조혜진 의원 이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내 일각에서는 권 의원을 합의 추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경선을 하지 말자는 그런 목소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집권초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이 협상력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혀온 권성동 의원은 오늘 윤상현 의원은 오늘 SNS에 윤 당선인과 주파수를 맞출 사람을 추대해야 한다며 권 의원 지지를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회 1기 원내 지도부는 대통령과의 원활한 소통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원내대표를 경선 없이 합의 추대하자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건데요. 하지만 경선을 거치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이 현재로선 합의 추대 가능성은 크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추대론에 대해 거의 들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고 또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합리적인 방식을 거쳐 후보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지켜보겠다고 말했고요. 이준석 대표도 우선 경선은 치러야 하는 것이라면서 추대론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후보자 선정을 받는데요. 오는 8일 오전 이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서 현역 의원 110명 중 과반 득표하는 의원이 원내대표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지방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움직임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5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이준석의 ABCD는 누굽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총리 지명 발표가 있기 전 총리 영순위로 거론됐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주 총리직을 맡지 않고 당으로 복귀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향후 정치적 행보가 주목이 됐었죠. 당시 정치권에선 안 위원장이 국민의힘과 합당 후 당내 지지 기반을 다지고 난 뒤 내년 6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고 이를 발판으로 차기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많았습니다. 안 위원장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 이후 차기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 1년 뒤면 한참 뒤라면서도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안 위원장의 당 복귀 선언에 대해서 어떤 당으로 돌아오는지 궁금하다면서 살짝 견제에 나섰던 이준석 대표도 최근 당권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뜻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오늘 이 대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상계동 당선되고 싶어서 지금 정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상계동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앙당이 안정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다음 당대표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A와 B 의원이 만약 도전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 밀 거고요. 제가 약간 불안하게 생각하면 C나 D가 도전하면은 그분을 막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C와 D가 누구예요? 안 알려주죠. A나 B 의원이 당대표 나온다면 밀겠지만 만약 C나 D가 당권에 도전한다면 그분들을 막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렇게 특정 인사들을 익명으로 거론하면서 연임을 위한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언론들은 이 대표가 밀겠다는 A와 B가 누구인지보다 이 대표가 막겠다는 C와 D가 누구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데요. 어떤 인사인지 언급을 자제한 이 대표, 그중 한 명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안 알려준다면서 즉답을 표했습니다. 한마디로 긍정도 부정도 안 한 상황인데요. 차기 대표가 되는 걸 막겠다면서 이 대표가 언급한 C와 D 인사 중에 과연 안 위원장이 있을지 지난 2016년 서울 노원병 총선에서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긴 악연이 내년 전당대회에서도 재현될지는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권력구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난 찬성파 릴레이 고백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정책의총을 열고 대선 국면에서 논의가 중단이 됐었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완료 전인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등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민주당과는 완전 반대인 사법개혁 방향을 밝히고 있죠. 이에 민주당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 개혁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이 발끈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개딸과 개삼촌을 자처하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팬층이 검찰 언론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배포하고 전화와 문자, 팩스 등을 통해서 압박 행동에 나섰는데요. 쏟아지는 공세에 난감해진 의원들, 나는 반대파가 아니다 라면서 검언개혁에 찬성한다는 고백글을 잇따라 SNS에 올리면서 해명에 진땀을 쏟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우상호 의원은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검언 정상화에 찬성한다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강재 의원도 페이스북에 명백한 오해라면서 지난 대선 저는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할 수 없다고 반복해서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용선 의원 역시도 여러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 저는 검언개혁에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신정훈 의원도 누가 무슨 의도로 사실이 아닌 자료를 유포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라면서 개혁은 중단 없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원욱 의원은 이원욱 검언개혁만 검색을 해봐도 나온다라면서 찬성의 뜻을 분명히 했고요. 윤건영 의원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검찰개혁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의총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의총 토론을 통해서 검언개혁 관련 공식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고백이 잇따른 검찰과 언론개혁 문제, 이대로 강성 지지층의 압박이 통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톡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4년여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은 사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한 후보자 인사 검증 계획 등 최근 정치권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검증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그리고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게 초점이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검증 기준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하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께서는 법률인이 아님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약 4년간 18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법률가가 아닌데 월 3천만 원 이상의 고액 수입을 받은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검증을 통해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에 이어서 어제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를 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주 현장 비대위를 열어서 지역 민심을 다질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57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그 외에도 어떤 것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고요. 또 지방선거 기획단이 구성되고 또 공관위 등이 빠르게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지방선거 공천 기준에는 투기성 다주택자, 음주운전, 성범죄 등을 비롯하여서 무적격 심사 기준이 좀 강화됐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해서 윤창호법 이후에 시행된 경우에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예외 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관련해서 성범죄 관련해서도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도 예외 없이 부적격 기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청년 공천도 30%를 할 방침인데요. 현재 당원에 나와 있는 30% 이상의 의무 공천을 기준으로 하고 또 지역 공관위 위원장이 이 기준을 지키는지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당 안팎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서울 지역구 의원들에서 먼저 비판이 나왔고 이어서 당의 중진 의원들까지도 비판에 지금 가세를 했습니다. 혹시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비대위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비대위에서 공천 문제를 두고 특별히 한 명의 후보를 두고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인천에서 주요하게 활동을 해오다가 갑자기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정치인들의 우려와 의견의 목소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송 전 대표께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회에서는 이 비상시기 당 지도부의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이 출마하려는 후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릴 뿐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을 잘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선거 승리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서윤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과 함께 새 정부 관련 이슈와
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 뵙네요. 네. 그 대선이 끝난 지도 이제 벌써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지났는데 대선을 치르고 난 소회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이제 아젠다로 오준호 후보가 이제 나섰었는데 네. 아쉬움이 좀 많이 남으시겠습니다. 그 대선 기간 동안에 만나본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소득당에 대한 그 민심은 어땠습니까? 네, 사실 저희 같은 작은 정당에서 기탁금만 3억이 들어가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이 모두 2030 세대인 젊은 정당에서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만 40세 이상의 후보를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좀 기본소득이라는 꿈을 함께 꿔주신 분들 그리고 오준호 후보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저희가 무사히 좀 선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야말로 이제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뭐 안심소득이라거나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들이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좀 네거티브와 진영 논리만 가득했던 대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정당의 정치 신인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요 아젠다로 끌어올리기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 대선의 결과를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중인데요. 네. 여전히 전국에 계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기본소득이 여전히 좀 생소하구나라는 걸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또 동시에 기본소득 도입을 바라는 정치 세력들의 간절함도 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간절하고 좀 더 절실하게 다음 단계인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현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을 했습니다. 한 후보자를 둘러싸고 그 김앤장 고문료 논란 등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풍부한 경륜을 가진 적임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총리 인선에 대해서 기본소득당의 평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제 이틀 돼가지고 뭐 좀 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최근 이제 김앤장 고문료 18억 그리고 S51 사회이사로 받은 8천만 원이 좀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죠. 18억. 월급으로 치면 3,500만 원 정도고요. 시급으로 치면 한 16만 6천 원 정도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8배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평균 임금의 11배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사실 최저임금 노동자가 8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네. 근데 이 한덕수 후보자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해져야 하고 또 정부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시장 원리라고 하시면서요. 한덕수 후보자 같은 이런 관료들 덕분에 기업들은 최저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쥐꼬리만큼만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아낀 돈으로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에 이제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김앤장은 이런 한덕수 후보자 같은 관료들에게 이런 이렇게 고문료를 네. 지급하는 수십억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이런 어떤 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식인가?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한덕수 후보자와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고요. 네. 최저임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싶은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딱 알맞은 총리 후보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들에게는 사실 좀 재앙과 같은 후보자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논란과 오늘 한덕수 후보자가 한 이야기를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처리될 것 같은데 당초 이제 인수위가 요구했던 496억 원이 다 반영되지는 않았고 한 300억 원 정도가 이제 처리될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이전에 이제 그 추진에 이제 속도를 낼 것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침에 또 그 기본소득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사실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라는 것 자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다만 이전 시기라던가 예산 문제라던가 아니면 안보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함이 있고 이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윤 당선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 당선인은 오히려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사실 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 임기가 시작하기 전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이전을 이야기하면서 목표로 했던 바가 이제 국민과의 소통이었는데요. 이 과정이 정말 소통의 어떤 취지에 걸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장소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지고 똑같이 구중궁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
청와대 이전이 도대체 무슨 쓸모인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준석 대표 말대로 출퇴근하면서 대통령이 다양한 군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용산 이전은 조금 더 국민들과 함께 수기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동시에 이 용산 이전의 목표인 국민과의 소통을 잘 이룰 수 있는 청와대 100m 이내 집회 절대금지 구역 해제 같은 이런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윤 당선인이 나서야 이 취지가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시법 11조 폐지를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 새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관저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에는 현행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에 대한 해외 사례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현행 집시법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보통 청와대 바로 앞에 분수대가 아니라 청운동이라거나 효자동 같은 경복궁 옆에서 네네. 집회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 2016년에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용산으로 이전한 새로운 청와대에 대통령 관저가 들어온다면 이 국방부 경계 100m를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녹사평길 앞에 전쟁기념관 맞은편 집회가 불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집회를 삼각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곳을 이제 지나쳐 갔는데요. 네. 대로변이 넓은 게 아주 집회하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에서는 손꼽히는 상습 정체 지역이고 또 네. 주거와 상업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편하자고 사실은 거주민들과 서울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바라는 그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 백악관 앞에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청와대 이전의 취지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불편,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 개최의 어떤 목적을 들여다봤을 때 청와대를 단순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 11조의 집회 절대금지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의회라거나 연방헌법재판소 주변 지역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아니면 이 기관들의 출입을 방해하지 않으면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어떤 상하원 의장이 공동으로 이거를 허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집시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사례는 잘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2차 추경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원래 그 인수위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50조 원과 관련해서 현 정부를 이제 압박을 해왔는데 최근에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출범 이후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제출하겠다고 이제 바꿨는데 출범 이후 제출하겠다는 인수위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이제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이번 추경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13차례 있었던 추경 편성액 중에 지출구조 조정으로 마련한 금액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3%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은 국채 발행과 초과 세수 그리고 잉여금 성격의 재원을 통해서 이제 추경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거는 50조를 지출구조 조정으로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전체 지난 10년 동안의 추경액 196조 1천억 중에 지출구조 조정으로 마련했던 금액이 한 20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금액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사업 시기 조정 아니면 세입 축소 예산에 따른 교부세 감액 그리고 외평기금 예탁금 감축이 대부분이지 사실은 직접적인 사업비나 경비 감축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금액들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현 예산에서 무조건 50조를 드러내라라는 것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인데 이 무책임하게 무조건 지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해라라는 말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사실 불과 몇 개월 전에 본인들의 합의로 통과시킨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50조를 드러내라라는 말로 책임을 지금 현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50조 원을 순전히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려면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좀 책임 있게 어느 사업에서 얼마씩을 감액해서 50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무조건 해달라, 그리고 해주지 않는다고 현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핸들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냥 떼쓰는 아마추어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막상 당선되고 나니까 이 부분을 좀 제가 지적했던 이 부분을 좀 무시할 수 없어서 정부 출범 이후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로 좀 선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뭐 57일, 이제 2달도 이제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시대전환 의원들과 함께 기초의원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네. 기본소득당처럼 이제 작은 정당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그런 이제 그 선거구제 도입이 될 텐데, 오늘 본회의 처리가 아쉽게도 또 무산이 네. 됐습니다. 이 도입의 가장 큰 현재 그 걸림돌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각 정당들이 이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의 룰을 바꾸는 문제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점이라거나 혹은 진전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게임의 룰 관점으로 접근하면 절대 해낼 수 없는 개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정당 입장에서 필요하거나 소수정당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정책 결정 과정에 가장 낭비 없이 혹은 사표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그 원칙이 무엇인가, 그 원칙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조차 사실은 게임의 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원히 정치개혁도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해야 되는 정치개혁의 의제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로 확대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결선투표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결선투표제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언제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해왔던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하게 보장되어 왔던 이 TV 토론의 기회를 네. 보장하는 문제, 이렇게까지 좀 확장시켜야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특정 정당, 특정한 소수 정당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의 문제구나라고 다가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정개특위 논의가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외에 있는 다양한 정당들의 의견까지 반영할 수 있는 틀거리에 대해서도 국회가 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기본소득당은 원내 정당 중에서 가장 먼저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하면서 어제 그 신지혜 상임대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이 주축이 됐는데요. 기본소득당 이번 지방선거 목표와 계획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저희의 힘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너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가 대선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낙선했으니 기본소득 끝난 거 아니냐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선에 후보도 내고 선거를 치렀던 기본소득당 입장에서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도 저희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다양한 중앙정치에서, 국회에서 가져왔던 성과들도 분명히 있지만 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가져왔던 성과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라거나 아니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지방정부협의회라거나 좀 이런 성과들이 대선의 연장전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의 결과가 그대로 이어져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소득의 성과들이 다음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본소득당의 지방선거에 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래서 기본소득당이 5개 광역자치단체,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와 17개 시도의 모든
광역 비례 선거에 후보를 내면서도 네. 기본소득 진영이 좀 다시 뭉칠 수 있고 다시 초심을 모아서 기본소득 의제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좀 기본소득 지방정치연합 같은 것들을 좀 구상하고 있고요. 최근에 전국을 다니면서 좀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분들과 함께 의견들을 모으고 어떻게 기본소득 지방정치연합, 지방자치연합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를 좀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좀 그 결과가 잘 돼서 지방선거 전까지 국민 여러분들께 좀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와 김한별 인천시장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내일은 광주, 그 다음 날은 경기, 금요일에는 대구의 후보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 5명의 후보가요. 3명은 30대고요. 2명은 20대의 아주 젊은 정치 신인들이거든요. 그래요? 네. 네,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이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젊은 후보들인 기본소득당 후보들에게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선거 자금을 패기와 열정으로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그 새 정부 인선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리고 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치밀하고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본소득당이 앞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 제 그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당의 맹활약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서부 지역에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남 등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강원과 경북 산간에선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